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발표의 주제에 들어간 연도는 무엇일까요? 네, 연도를 표기한 숫자를 해시태그와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퀴즈 이벤트인 만큼 4시 35분까지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ICT의 발전을 완성하는 지속이라는 키워드로 경희사이버대학교 정지훈 교수님께서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거기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다른 보건 이슈 또는 이제 건강 이슈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코로나19는 리세션, 일종의 공황에 가까운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경기가 하강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 비슷한 사건들이 좀 일부 있었던 것이 홍콩 독감이라든지 아시아 독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지난 몇십 년 동안 몇 차례 있었는데 보통은 한 1년 정도 굉장히 안 좋다가 그 다음 해에 좀 복구가 되고 이런 양상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퍼지고 있는 데다가 기존에 있었던 단기 유행보다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서 1917, 18, 19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하고 가장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 때를 보면은 이게 한 2년 가까이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단기적인 어떤 그런 거 말고도 사람들의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경제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했었던 거 제가 요약을 잠깐 했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간접적으로는 일단 부를 축적하고 위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별로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돈도 덜 쓰고 이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괴로운 경제적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재난지원금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했었고 이런 종류의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지나가게 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지구하고 별 상관없이 언제나 돈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소비도 많이 하고 이런 형태가 됐었는데 이제는 컨슈머들, 소비자들 자체가 앞으로도 어떤 이런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비 같은 것들을 좀 줄이는 그런 효과들도 어느 정도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서플라이 사이드 공급자 쪽에서도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변동성도 심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지불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혹은 이렇게 공유 경제 같은 것들 서비스를 쓴다든지 이렇게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쪽으로 옮겨가게 되니까 공급자 측면에서도 좀 더 다변화를 하고 변화에 좀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 시스템을 이제 위기가 닥친 다음에 보통 극복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워타임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거 있을 때 그 시기에는 경제가 폭락을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나면 또는 그 시기에 이제 과학적 기술 혁신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것들이 회복할 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보통 전후 복구할 때 경제가 이제 그로스를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나아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각하고 좀 다르게 보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안티 워타임 이코노미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이동도 줄고 집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을 해서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변동성도 심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냥 뭐 그 코로나19가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다시 복구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그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BBC의 이제 사이먼 메이어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건의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일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어떤 일들은 굉장히 핵심적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종류고, 어떤 것들은 뭐 그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쁜 상황이 됐을 때는 이 부분은 좀 깔아앉아도 되고, 이런 것들을 구분짓는 굉장히 커다란 이벤트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으로만 발생을 했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백신이 나오게 되면 좀 나아질 것 같기도 하지만, 앞으로 몇 년 내에 또 이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고, 첫째는. 그 다음에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움직이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또는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산업계에서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또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우리의 행동 양식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요. 도시에서 이제 모빌리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매스 트랜스포테이션 어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예를 들어 뭐 버스라든지 또 혹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이나 서양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양상이 좀 다르게 이 모빌리티 양상이 좀 간 것들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동량이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 대중교통 타는 비율은 줄었는지 몰라도 자동차가 지금 나와서 우리 시내를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트래픽 그 수치를 보면은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나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서양이라든지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서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자전거 같은 것들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그러죠. 자전거 주문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늘고, 그래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같이 타는 것들보다는 개인들이 개인 기반으로 이제 차량을 이용을 하는, 그게 뭐 킥보드 같은 거일 수도 있겠고 전기 자전거 같은 거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형태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유럽 국가들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단지 레저 활동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주말이라든지 또는 아침 저녁에 운동할 때라든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통학을 하고 통근을 하고 이럴 때에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라든지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를 탈 수 있는 도시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곳에서 쓸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양재천이나 한강 고수부지나 여의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레저용으로 쓰거나 운동할 때 쓰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일상생활에서 항상 쓸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도시가 우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그 방향으로 많이 안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하는 패턴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쪽으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집이 일하는 곳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집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홈 오피스웨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컴퓨터도 이제 각 개인별로 하나씩 업무용으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투자도 하고, 화상으로 보는 것이 일상화되니까 웹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매를 하게 되고, 집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인테리어라든지 가구 같은 것도 좀 더 사게 되고,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초에 제가 예상했던 것들 중에 제일 잘 맞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전자제품 부분이나 가구 같은 것들의 매출이 사상 최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노는 방식입니다. 그동안은 열심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행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레저에 들어갔었던 어떤 비용들을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같은 데 소비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전을 하게 됐죠.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소비자들의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생활 패턴이나 우리의 행위 자체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하는 시간을 체크를 해보면요. 역시 일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프가 24시간을 액티비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려본 건데요. 파란색이 코로나19 이후고, 파란색이 코로나19 이전이고요. 녹색이 코로나19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제 2019년과 2020년의 그래프인데 사실은 이 그래프 패턴은 언제나 일정해요. 보통 새벽 4시에서 5시가 하루에 올타임 로우를 찍고요. 오전에 10시에서 12시 사이 이때가 제일 높고요. 2시에서 3시 이때도 조금 높기는 한데 그저 뭐 오전보다 조금 덜하고 계속 떨어지다가 오후 9시 정도에 반등을 합니다. 일부 반등을 다시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프의 형태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높았던 거는 내려왔고 낮았던 거는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런 걸 이제 그래프가 플래트닝 됐다, 평평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가능해진 이유는 재택근무도 늘고 전 세계에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상의 출퇴근 시간이 사라진 양상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하게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 일을 같이 하려면은 언제나 항상 우리가 같은 자리에 모여서 일해야 된다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비동기로 일하는 어떤 솔루션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 솔루션들을 위한 어떤 협업 도구라든지 협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로 인해서 콜라보레이션 툴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코로나19가 퍼지는 양상하고 되게 잘 매치가 돼 있어요. 이거는 집이라든지 집에서 이제 일하는 비율을 이제 그 카운트를 해본 건데 올해 3월 이전만 하더라도 거의 0에 수렴했었는데 3월 이후에 급증을 합니다. 근데 이 순서를 보시면은 워싱턴주에서 시작해서 캘리포니아와 뉴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코로나19가 퍼진 순서입니다. 그래서 시애틀에서 발생해서 실리콘밸리로 해서 뉴욕으로 넘어갔었던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태리라든지 서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락다운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그냥 뭐 자연 면역 쪽을 많이 갔었기 때문에 조금 뒤로 꼬리가 좀 길게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역시 코로나19가 퍼진 양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볼 수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새롭게 봐야 한다는 어떤 그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돌란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원래 국제경제학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로피안 비즈니스 리뷰, EBR이라고 하죠. 유로피안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저널에 7가지 이제 프레딕션을 한 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기업 경영에서부터 조직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 7가지 중에서 아래쪽에 2개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앞에 5개는 모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경영학 저널인데 경영학 저널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7개 중에 5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전부 서스테이너빌리티하고 관계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 자체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이 1번이 됐다는 거죠. 뭐 버추얼 컨퍼런싱 지금도 그 라이브로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이게 제일 먼저 시작이 되지만 이제 그냥 일하는 것들도 이 컨퍼런싱만 갖고는 부족한 게 되게 많잖아요. 이 부족한 것들을 메꿔주고 같이 모여가지고 작업하는 거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워크샵 같은 것들을 또 버추얼로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홈 오피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났으므로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거, 그리고 교육이나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받는 것들을 항상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하게도 통학이라든지 모빌리티가 줄어들게 되고 모빌리티가 줄게 되면 우리의 탄소 풋프린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속 가능성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텔리전트 콜라보레이션, 인간과 이제 그 스마트 머신 AI하고 얼마나 지능적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라는 건데,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데이터들을 AI가 접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영상 같은 것들도 풀로 다 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우리의 AI 기술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여기서 스마트하게 핵심적인 것들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내 경우에 따라서는 키워드를 빼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비즈니스 인사이트 같은 것들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게 된다면은 효율이 많이 증대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의 변화 양상을 기업들이 받아들이게 만드는데 역시 코로나19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저도 이렇게 아마 전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부터가 조금 독특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도 전부 디지털 채널로 하는 것을 1번으로 보라고 하는 거죠. 과거 같았으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거든요. 그리고 영업도 하고 돈도 내고 뭐 예를 들어 접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될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 게 된 거죠. 옛날에 무조건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만나서 얘기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더 결례인 상황이 됐고, 그리고 과거 같으면은 이메일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문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화를 걸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반대죠. 지금은 되려 먼저 전화부터 하는 사람들이 더 결례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걸로 커뮤니케이션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걸러진 걸 바탕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같은 것들 쓴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서 걸러진 걸로 줌 미팅이나 뭐 구글 미트 미팅이나 이런 걸 잡고요. 거기서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스마트 컨트랙트나 또는 슬랙 같은 데 채널을 열어가지고 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뭔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계약을 하기도 하고, 혹은 그때서야 실사도 나가보기도 하고 만약에 현장 탐방이 필요한 경우엔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퍼널 같은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깥 채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무조건 리소스를 잡아먹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리에다가 사람들 초청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PR 자료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를 펼쳤어야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걸 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디지털로 이런 걸 갖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그것만 의존했던 곳들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반대로 유튜브라든지 혹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 같은 퍼블릭 채널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하게 이 판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게 없더라도 원래 이런 것들을 PR하고 비즈니스를 프로모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용을 줄이고 공간 같은 것들도 덜 쓰고 이런 형태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네 번째가 제 서스테이너빌리티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는 아날로그도 이걸 따라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과거에는 대량 생산하고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크고 많이 가져오는 게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졌고 변동성이 심해진 상황에서 온사이트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생산을 하고 그걸 필요로 하는 곳들하고 바로 연결해서 효율이 좋게 제공하는 곳이 살아남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화를 하고 유통 채널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만큼 생산해서 재고를 줄이는 방식으로 갔을 때 기업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버려지는 자원은 적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더 나은 방향의 지속 가능한 세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제조가 온사이트에서 온디맨드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건 조금 먼 얘기일 수 있는데 디지털 오너십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리즘 기반으로 뭔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왜? 전에는 도구만 제공을 하고 기업이 모든 걸 따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돼서 플랫폼이 잘 만들어진 곳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디지털 애셋들, 디지털 자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훨씬 효율이 좋기 때문에
중복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적어지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자산들하고 우리가 만든 어떤 기여한 한 것들 사이에 IP 오너십이 어디에 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될 숙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또는 조직이 준비해야 되는 7가지 아이템 중에 5가지가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직접적으로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조직들은 이런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번 변화가 저는 이제 새로운 도시 문명의 변화하고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밀도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에게 각인이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 같았으면 무조건 왕창 모여가지고 뭔가를 합시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각자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사는 곳들,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요. 왜? 시간이 일터에서 쓰는 시간보다 집에서 쓰는 시간 또는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서 쓰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쓰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웃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고밀도로 되어 있는 도시는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게 되냐 하면은 도시는 항상 이런 변화에 따라서 진화 발전을 하죠.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샌프란시스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사진 보내준 걸 보면은 평일날 오후 2시 사진인데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정말 고스트타운처럼 변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에 렌트비는 35% 가까이 떨어졌고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원격으로 일하고 있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거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은 미국 50개 주를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 달씩.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해진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면 각 도시별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유치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거에 맞게 도시가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퍼블릭 헬스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걸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건물 시스템이라든지 출입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도시의 밀도 같은 것들도 아마 변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전에는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핫스팟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매장을 중심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돈을 쓰게 만드는 방향으로 했을 때 그 도시가 발전한다고 믿어왔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 됐다면 어떤 종류의 도시가 인기가 있을까? 사람들이 살면서도 네트워크 돼 있고 그러면서 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자연과 그러면서도 저밀도 이런 것들을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의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공하는 곳들이 아마도 코로나19 이후에 더 인기 있는 형태의 어떤 도시의 모습이 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수치화를 해서 앞으로 2030년 되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 대표적인 데가 이제 게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글로벌하게 E-Sustainability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글로벌 E-Sustainability Initiative라고 해서 2030년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NGO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기술들이, IT 기술들이 지속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해가지고 크게 3가지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보여드리는 첫 번째 E, Environmental한 임팩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하고 IT가 접목이 된 기업들이나 조직이 많아지면, 그리고 이 퍼센티지가 높아지면 얼마나 많은 탄소 배출이라든지 또는 지구 온난화 그리고 이런 클라이밋 체인지 같은 걸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표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보다 뭐 9.7배 거의 10배 가까울 정도로 ICT 기술을 통해서 CO2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IT 기술을 접목했을 때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많이 움직이지도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 일의 효율을 많이 올리게 되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또 절약되는 것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한 만큼 온사이트 온디맨드로 생산을 하게 되니까 과다하게 생산하는 것들도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엔바이러먼털하게
이제 환경적으로 봤을 때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 기후 변화를 막는 그런 부분들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이제 이인데요. 두 번째 이는 이코노믹스입니다. 이코노믹스가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항상 이제 서스테너빌리티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너무 규제라든지 혹은 그냥 지속 가능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 가능하려면 경제적으로도 더 좋은 점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더 좋은 점이 있고, 이 기술을 도입했을 때 뭐 환경도 지키지만 우리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조직이 하고 있는 것들도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돈으로 치환해서 계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ICT를 도입을 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경우에 토탈 베니핏의 가격, 돈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가를 또 추정을 해본 건데, 이제 연간 11.4 트릴리언 달러, 이제 우리말로 계산하기 되게 어려울 정도의 이제 이익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탈에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트 세이빙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스마트해지고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됐기 때문에 낭비되는 것들을 줄이는 거죠. 낭비되는 걸 줄임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가치의 이득을 뭐 거의 5 트릴리언 가까이 되는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믹스 앤 매치되거나 서로 연결돼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것들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코스트 세이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어떤 매출 구조, 이게 더 큽니다. 6.5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코노믹하게도 IT를 갖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이 사회적 이슈가 또 중요한 이유는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죠. 플랫폼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우리가 항상 우려하고 있는 것이 플랫폼이 독점화되고 그거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나쁜 점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프로토콜 경제와 같은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ICT와 관련된 기술들을 사회적인 아젠다로 놓고서 접목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또 여기서도 의외로 더 좋은 어떤 결과도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ICT가 액세스, 접근성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원래 여기 진입하려고 했었던 진입장벽을 낮게 만들어줌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저소득층한테도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대신에 이거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과거에 했던 것보다 교육에 들어가는 어떤 전체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것이 만약에 인터넷 인프라라든지 또는 우리가 컴퓨팅 디바이스와 관련된 가격이라든지 이것들을 제대로 커버를 못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접근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충분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ICT 기술에 접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이거는 뭐 그런 저소득층이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게 되니까 그들이 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도 더 많이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편리하고 더 편하게 이제 그 웰비잉이라든지 혹은 헬스케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종류들은 전부 사회적 이슈입니다.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IT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IT가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언제나 기업은 자본주의에서는 인피니티 그로스, 항상 무한 성장하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도 닥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이상으로 변동성이 심한 이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혁신을 하더라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은 이익만 계속 추구를 해서는 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어떤 기업이든 조직이든 망하게 되니까 이익을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의 라이프 퀄리티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어떤 안정성 같은 것들, 어떤 게 사회적으로 좋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은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술과 이제 인텔리전스, 이런 AI 기술과 함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많이 도입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소유를 굉장히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존재와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소비도 좀 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했던 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견딜 수 있고, 그 다음에 존경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특히 리더들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작금에 이제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변동 상황들은 uncertainty, 굉장히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아마 이제 기후변화도 그렇고 과거하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닥치게 될 텐데, 이 경우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좀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plan to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라고 하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나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좀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변동은 언제나 위기도 닥치지만 이걸 좀 잘 준비하는 곳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를 줍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디지털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테크놀로지라든지 새로운 프로세스들을 잘 공부를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ICT 기술이 가지는 의미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라는 발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럼 정지훈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기존의 자연재해와 구별되는 디지털 재난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디지털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디지털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디지털 재난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너무 자동화가 많이 됐을 때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미 사례가 되게 많았는데, 예를 들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과도하게 프로그램이 매도 매수 같은 거를 했을 때 너무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실제 가치보다 왕창 셧다운 시키는 이런 일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됐을 때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시스템 문제가 발생할 때도 발생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을 속일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 속이는 또 프로그램들이나 또는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테러로 사용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이제 디지털 재난이 되겠는데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탈했을 때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걸 집어넣는 것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인공지능 같은 속이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속이는 데이터들을 또 찾아내고 걸러내고 하는 기술들을 또 만들어요. 마치 우리가 보안해서 공격하는 거하고 이걸 막는 거 기술이 나오듯이 그런 식의 기술적으로 이걸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있겠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도적인 장치들이죠.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것들이 없다면, 그런 제도가 없다면 이게 그 프로그램들이 돌다가 갑자기 뭐 100%씩 이렇게 다운시키고 거기에서 굉장히 그걸 잘 노려가지고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너무 과도하게 급등락을 할 경우에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걸 발동을 하고 이 단계별로 중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만들어놨죠.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제도나 정책적인 대응인데, 그런 부분들도 디지털 재난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잘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우리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될까요? 또 기계의 일자리를 빼앗기면서 발생하게 되는 대량 실직의 위협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네, 디지털 전환 얘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이제 일자리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에 특히 데이비드 오토 교수가 MIT에서 연구한 자료가 이걸 제일 많이 연구한 종류들인데요. 보면은 이제 아주 고수준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주 간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닥 영향을 안 받는데 중간 관리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추정이 되고 실제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자리를 좀 많이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일자리가 준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인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상황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는 평생 동안 같은 일을 한다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들을 생각했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재교육도 받고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첫째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 이런 트레이닝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나 또 민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일자리를 바꾸는 내가 새로운 일을 배우고 새로운 일에 투입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그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는 게 첫째로 중요하겠고 둘째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전환기에 그 나빠진 상황을 바로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논의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 두 가지 암을 모두 준비를 해야 이런 빠른 변화에 따른 실직이나 정확하게는 직업이나 실직 숫자가 더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실업이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에 대해서는 자주 접하게 되지만 디지털 전환에 따라 ICT를 소비하는 에너지가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되는데 ICT 기술 측면에서는 어떻게 탄소 중립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할까요? 네, 탄소 중립 전략이 이번에 이제 2050년으로 발표를 했고 이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ICT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타 산업에서 들어온 것들을 디지털 전환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탄소와 관련된 소비를 줄일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ICT 기술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탄소 중립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는 AI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AI가 이제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진짜 컴퓨터를 많이 쓰고요. 진짜 데이터를 많이 넣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돌리면 정말 좋은 성능으로 나와요. 그래서 최고 성능을 니네가 찍는 것들을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목표치를 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더 소비하거든요. 에너지도 더 소비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더 소비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IBM 같은 회사에서는 어떤 것들을 이제 그 타겟으로 하고 있냐 하면은 성능, 컴퓨테이션 퍼 에너지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단위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얼마나 더 컴퓨테이션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벤치마킹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제일 중요한 어떤 KPI로 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도 최고의 가장 많은 것들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것 쪽으로 기술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ICT 기술 개발할 때에도 벤치마킹을 하거나 이런 쪽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에너지 기반 그리고 탄소 풋프린트와 연관되어 있는 지표들을 집어넣어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술 개발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